안녕하세요. 캐치국어 아하쌤 박세경 선생님입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문학독해 1권, 2권 강의를 진행했고요. 이제 세 번째 권으로 넘어오게 되었는데 아마 계속 강의를 같이 들어온 친구들은 어떤 식으로 강의가 구성될지를 알 것 같습니다. 하지만 모르는 친구들을 위해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 교재 목차를 보시면 아시는 것처럼 총 20하루 동안 우리 같이 공부를 할 수 있는 내용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 각 하루하루마다 우리가 2개의 작품을 공부하고 그리고 또 연결해 생각해 볼 만한 문학 용어들을 공부하고 또 연결해 풀어볼 만한 문제들이 제시가 되어 있는 식으로 교재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해서 여러분들과 각각 교재 내용을 꼼꼼하게 훑어드리는 게 제 목표고요. 그 여러분들이 이 문학을 읽어나가는 과정에서 그렇게 문학이 어렵지 않아 라고 느끼게 만드는 게 저의 목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문학에 대해 두려운 마음을 가졌던 부분들이 풀어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앞에 말씀드린 문학 용어 부분, 여러분들 각각 그 1일차, 2일차 각각 내용들을 보면 문학 용어 특강이라고 각각 그 내용들이 담겨 있는데 그 내용들은 문학독해 1권과 2권에서도 다 설명이 된 정보들이라서 제가 이 부분을 구체적으로 설명드리진 않을 거예요. 만약 각각의 내용이 궁금하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듣고 싶다면 문학독해 1과 이 강의를 확인을 해주신다면 더 구체적으로 정보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혹은 저는 또 이런 부분이 더 궁금해요 라고 한 질문이 생긴다면 질문을 꼭 남겨주시고 제가 답을 해드리는 걸로 할게요. 아시겠죠? 이렇게 우리가 같이 공부를 해 나가면서 문학 작품들, 시하고 소설을 그리고 또 수필을 어떻게 읽어나가야 되는지 방법들을 깨우쳐보는 강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같이 읽을 작품은 구부러진 길이라고 하는 시와 백두산을 오르며 라고 한 두 편의 시인데요. 1강에 어울리게 첫 번째 날에 어울리게 우리의 삶의 태도를 좀 생각해 볼 만한 작품이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시를 읽어볼게요. 먼저 12페이지에 있는 이준관 작가의 구부러진 길입니다. 자, 우리가 흔히 구불구불한 것보다는 고든 것을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잖아. 근데 여기에는 이 시인은 구부러진 길이 좋다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선 같이 읽을 이 시에서요. 특히 1강, 2강, 3강에서 공부하게 될 3일치 내용에서는 시에서 중요한 요소인 시의 화자와 중심 대상을 찾는 연습을 해볼 겁니다. 우리 문학독해 1권과 2권과 동일한 그 공부 내용이죠. 계속 학습을 하면서 반복하면서 이러한 부분들을 시를 읽을 때 꼭 찾아내야 돼 라는 걸 좀 깨우쳤으면 좋을 것 같아요. 시적 화자와 중심 대상도 생각하면서 시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구부러진 길이 좋다라고 시작하고 있고요. 여기는 이 부분이 시적 화자. 여러분들 좋다라고 이미 자신이 좋아하고 있는 긍정어로 생각하는 대상이 나와 있어. 구부러진 길이 좋다라고 이야기했네요. 그럼 우리 긍정어니까 동그라미를 칠 거고 선생님 부정어는 주로 세모를 칩니다. 여러분들 나름의 방법을 쓰셔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지금 구부러진 길을 왜 좋다라고 하는지는 읽어보아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구부러진 길을 가면 나비의 밥그릇 같은 민들레를 만날 수 있고 라고 해서 지금 민들레를 나비의 밥그릇 같다 라고 빗대어 표현하는 직유법 사용되는 거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감자를 심는 사람을 만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 민들레라고 하는 이 꽃은 어떤 이미지인가요? 장미 이런 건 뭔가 화려하고 우리가 길가를 걷다가 자주 만나게 되는 꽃은 아니란 느낌이 들잖아. 근데 이 민들레는요 들꽃이기 때문에 쉽사리 만날 수 있는 소박한 꽃이다 라는 느낌이 듭니다. 또 옆에 있는 감자를 심는 사람들 같은 경우도 하루하루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소박한 이웃들이란 생각이 들거든요. 그럼 이렇게 한번 체크를 해볼까? 여기에는 이 민들레 그리고 감자를 심는 사람들 이런 대상들의 공통점은 소박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평범한 대상들. 그런 대상들을 만날 수 있어서 구부러진 길이 좋은 거 아니야? 내 주변에서 만날 수 있는 다정한 사람들, 소박한 대상들, 자연의 아름다움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구부러진 길이 좋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좋다, 있다 라고 하는 뭐뭐하다,
다 이렇게 행의 마지막 부분을 맞추어 주고 있는 거 확인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이런 걸 각운이라고 하잖아. 운의 각은 다리각자를 써서 행의 끝부분을 맞추어 주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좀 더 읽어볼까? 날이 저물면 울타리 너머로 밥 먹으라고 부르는 어머니의 목소리도 들을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어머니의 목소리도 구부러진 길을 갈 때 들을 수 있는 것이잖아요. 따뜻한 음성 아닐까? 우리 엄마가 밥 먹어라 라고 하는 건 자식을 생각하는 따뜻한 애정이기 때문에, 그럼 여기에는 이 대상들은 아마 공통적인 대상들이기 때문에 얘도 볼 수 있고 얘도 볼 수 있고 얘도 볼 수 있어 라고 나열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치? 그럼 지금 이 구부러진 길을 걸어가면서 만나게 되는 건 나에게 긍정적인 느낌을 주는 대상들이구나 라고 생각이 들고, 이 대상들을 만날 수 있어서 구부러진 길을 가는 게 좋아 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는 문장 구조가 좀 반복되고 있는 것 같네요. 무엇을 뭐 할 수 있고, 무엇을 뭐 할 수 있고, 무엇을 뭐 할 수 있다 라고 하는 문장 구조의 반복, 유사한 문장 구조의 반복을 우리가 대꾸라고도 이야기하죠. 구부러진 하천에 물고기가 많이 모여 살듯이 라고 되어 있고, 지금 이 구부러진 하천은 앞에 이야기한 구부러진 길과 의미가 같은 것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구부러진 하천에 물고기가 많이 모여 산다라는 건 하천이 물고기들을 품어주고 있는 거 아닐까? 그러면 이 하천이 지니고 있는 특성, 속성은 무엇이에요? 포용력이겠지. 안아주는 거잖아. 함께 살 수 있도록, 더불어 살 수 있도록 공간을 마련해 주는 것이니까. 그런 것처럼 구부러진 길에는 들꽃도 많이 피고 별도 많이 뜬다라고 이야기하네요. 그럼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들꽃도 별도, 위에 나와 있는 어머니의 목소리, 감자를 심는 사람, 민들레와 의미가 유사한 대상들이겠구나. 따스하며 우리 주변에서 만날 수 있는 소박한 삶을 살아가는 긍정적인 대상들을 가리키는 표현일 겁니다. 이런 대상들을 함께 살아가고 있는 공간이 구부러진 길이구나 해서 우리 앞에 이야기했었던 구부러진 길이라고 하는 공간은 긍정적인 대상을 만날 수 있는 공간이기도 하지만, 여기는 이 부분을 보니까 그런 대상들을 포용해주는 공간이기도 하구나 라고 확인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구부러진 길은 산을 품고 마을을 품고 구불구불 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산도 품어준대요. 마을도 품어준대요. 아까 이야기한 뭐예요? 포용력을 지니고 있는 존재가 이 구불구불한 구부러진 길일 거야 라는 생각이 들고요. 구불구불이라고 하는 건 음성상징어가 사용된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건 음성 상징어예요. 의태어나 의성어의 사용을 통해서 생생하게 구체적으로 전달하기 위한 방법이구나 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고, 결국 지금 읽은 이 부분까지만 먼저 정리를 해보자면, 이 구부러진 길이 의미하는 바는 앞에 이야기한 것처럼 따스함이 있는 공간, 포용력이 있는 공간으로 나타나고 있구나,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들이 함께 있는 공간이구나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좀 더 읽어볼까요? 그 구부러진 길처럼, 뭐뭐처럼 직유법 사용되었네. 살아온 사람이 나는 또한 좋다 라고 되어 있고요. 내가 또 좋아하는 대상이 제시가 되어 있잖아. 어떤 거? 구부러진 길처럼 살아온 사람. 구부러진 길처럼 살아온 사람은 앞에 제시한 구부러진 길과 의미가 유사할 겁니다. 어떤 거? 따스함을 지니고 있고 포용력을 가지고 있고 함께 더불어 살아가려는 존재를 의미할 것 같아요. 반듯한 길, 쉽게 살아온 사람보다 흑투성이 감자처럼, 뭐뭐처럼 계속 직유법 많이 쓰이고 있네요. 여기도 뭐뭐처럼 뭐뭐같이 뭐뭐인 양 뭐뭐인 듯으로 원관념과 보조관념을 연결시키는 방법이 직유법이 되는 거죠. 울퉁불퉁 살아온 사람의 구불구불 구부러진 삶이 좋다라고 해서 울퉁불퉁이나 구불구불 앞에 이야기한 음성상징어고, 여러분 음성상징어는 어떤 효과를 준다고? 생생하게 전달해요. 그냥 구부러진 길보다 구불구불 하면 조금 더 생생하게 구체적으로 전달되니까.
그런 삶이 좋대요. 그럼 여기에는 이 부분을 보았을 때 반듯한 길 쉽게 살아온 이라고 한 수식 표현을 통하여서 이 대상은 구부러진 길을 살아온 사람과는 대조되는 대상이구나. 그럼 쉽게 사는 것과 또 반대되는 의미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굴곡진 삶을 살아온 사람을 가리킬 겁니다. 굴곡진 삶이라는 건 어때? 평탄하지 않은 삶을 사는 거잖아. 시련도 있고 고난도 있고 이런 삶을 살아온 사람을 가리킬 거예요. 근데 왜 그런 삶을 살아온 사람을 좋다라고 표현할까요? 구부러진 주름살에 가족을 품고 이웃을 품고 가는 구부러진 길 같은 사람이 좋다라고 되어 있고요. 이 주름살이라고 하는 건 시련과 고난 끝에 얻게 된 어떤 그 결실이란 생각이 들기도 해. 그러한 주름살이 의미하는 건 결국은 어떤 거야? 시련과 고난을 이겨내고 극복했었다라고 한 이미지도 같이 느껴지는 것 같거든요. 그렇게 내가 아픔과 어려움을 겪어보았다면 다른 사람의 아픔과 어려움도 잘 이해하고 포용해 줄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반듯한 길을 쉽게 살아온 사람보다 구불구불 살아온 사람이 더 좋다라고 이야기하게 되는 것 같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지금 여기에는 구부러진 삶, 구부러진 길 같은 사람이 의미하는 것은 다시 정리하자면 어떤 거? 인생의 굴곡을 경험했지만 그것을 이겨낸 사람. 그런 사람은 결국 가족을 품고 이웃을 품을 수 있는 존재가 되겠네. 포용력이 있고 다른 사람에 공감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겠네요. 다른 사람의 아픔과 슬픔을 잘 이해한 사람이 되겠네. 그래서 나는 구부러진 사람이 좋더라 라고 하는 이야기를 전달하고 있는 글이구나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우리 아까 시적 화자는 나라고 찾았어요. 그럼 중심 대상 두 가지를 찾아볼까? 뭐? 앞에 있는 구부러진 길. 중심 대상은 구부러진 길 하나인가요? 아니 구부러진 길이 좋아 쭉 설명하고 있다가 또 어떤 거? 나는 구부러진 길처럼 살아온 사람이 좋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 두 가지가 모두 중심 대상이 되겠구나 라고 찾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앞에서도 봤었던 것처럼 좋다, 좋다, 좋다 라고 한 부분이 또 반복되고 있네요. 그치? 이런 것도 가군을 형성시키면서 운율감을 만들고 있구나 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 시를 쓴 시인의 가치관, 시적 화제의 가치관도 굉장히 잘 드러나고 있는 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 시는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야? 앞에 이야기한 구부러진 길과 구부러진 길처럼 사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그 대상들이 긍정적으로 느껴진다, 좋더라 라는 이야기를 전달하면서 굴곡진 삶을 살아도 다른 사람을 포용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또 다른 사람의 아픔을 이해할 수 있는 삶을 살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 좋아 라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는 글이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우리 시라고 하는 것은요, 읽어낼 때 그 안에서 정보를 찾는 게 가장 먼저야. 시인의 삶과 연결시켜보는 것도, 시대의 삶과 연결해보는 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우선은 내가 시에 담겨있는 정보만 가지고 읽어내는 게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시를 읽을 때 해야 되는 것이구나 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런 지점들을 잘 따라가면서 우리가 시를 이해해 보도록 할게요. 앞으로. 자, 먼저 문제를 풀어보도록 합시다. 다음 물음에 알맞은 답을 보기에서 찾아 쓰시오 라고 되어 있고요. 윗글의 화자는 누구인가요? 라고 묻고 있는데 바로 나겠죠? 자, 윗글의 중심 대상은 무엇인가요? 바로 구부러진 길. 또 구부러진 길처럼 살아온 사람. 민들레도 만날 수 있고, 그치? 또 감자를 씹는 사람도 만날 수 있고, 엄마의 따뜻한 목소리도 만날 수 있는 그 구부러진 길. 그리고 또 앞에 이야기한 것처럼 가족도 품고 이웃도 품을 수 있는 구부러진 길처럼 살아온 사람에 대해서 노래하고 있는 작품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중심 대상이라고 하는 건 시 속에서 노래가 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소재를 찾으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것은 주제의식과 밀접한 관련 있는 대상일 거야 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2번이에요. 윗글의 내용으로 가장 알맞지 않은 것을 찾아보자 라고 되어 있고요. 나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구부러진 길과 구부러진 길처럼 살아온 사람. 2번, 나는 구부러진 길을 좋아하는 이유를 밝히고 있었어. 왜? 앞에 이야기한 것처럼 민들레도 만날 수 있고요. 감자를 심는 사람도 만날 수 있고요. 어머니의 따뜻한 목소리도 만날 수 있기 때문에요. 또한 나는 구부러진 길에서 들꽃도 별도 많이 볼 수 있어서 구부러진 길이 좋아 라고 이야기했었습니다. 4번, 나는 민들레와 감자를 심는 사람을 만날 수 있는 구부러진 길을 좋아하고 있었죠. 5번이 답이 되겠네요. 나는 힘들게 살아온 사람보다 쉽게 살아온 사람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비교를 해보면서 반듯한 길, 쉽게 살아온 사람보다 구부러진 길처럼 살아온 사람이 좋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었죠. 해서 여러분들 이 부분에서는 C가 대조되고 있는 이미지를 사용한다면 선택지로 많이 나오는구나 라고 하는 걸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3번이에요. 윗글의 화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알맞은 것을 묻고 있는데 어른 공경 X. 힘겨운 삶을 부정적으로 인식하나요? 아니요. 굴곡진 삶을 사는 것이 좋아요. 왜 그런 삶을 살아온 사람이 다른 사람을 포용할 수 있거든 이라는 것. 3번 과정보다 결과가 중요하다. 이런 얘기 하지 않았고요. 누구보다 빨리 목표에 도달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도 글 속에 전혀 관련이 없었습니다. 5번 이웃과 어울려 살아가는 사람에 대한 애정을 드러내고 있어요. 앞에 이야기했었던 것처럼 구부러진 주름살 속에 가족과 이웃을 품을 수 있는 구부러진 길과 같은 사람이 좋다라고 했기 때문에 5번은 적절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문제 풀어보니까 별거 없지. 선생님이 이 시를 설명하면서 조금 더 덧붙여서 그렇지 여러분들이 이런 문제들만 좀 해결을 할 수 있도록 시의 내용을 이해한다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이해하는 건 1번, 2번, 3번 정도를 풀 수 있게 이해하는 건 중학교 과정에서 해야 되는 것이고 제가 조금 덧붙여 설명드리는 부분들은 고등학교 때 우리가 조금 더 심오하면서 공부해야 될 요소겠구나 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시 같이 읽어볼까요? 자, 백두산 여러분 올라와 본 적 있나요? 우리가 진짜 높은 산 중에 하나가 이 백두산이잖아. 우리나라에선 한라산과 백두산이 꼽히죠. 근데 이 산을 올라갈 때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들이 많겠어. 그냥 보통 뒷산 같은 것도 올라가다 보면 숨이 헥헥 차는데 이 백두산 오를 때 어떤 힘겨운 과정이 있는지가 시 속에 아주 생생하게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정호승 작가의 시네요. 백두산에 도착하자 눈이 내리기 시작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때의 눈이라고 하는 건 등산을 하는 사람은 알겠지만 눈이 내리면 아마 산을 오르기가 더 힘들지 않을까? 그럼 이 눈이라고 하는 건 긍정적인 느낌보단 부정적인 느낌을 주는 거야. 뭔가 시련을 주지 않을까? 고난을 주지 않을까? 이 눈이라고 하는 건 흰색의 이미지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순수성, 생명력 이런 걸 의미하는 긍정어로 사용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선 산행을 하고 있는, 등산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우선 눈을 부정어가 아닐까라고 생각해 봤는데요. 좀 더 읽어가면서 맞는지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흰 자작나무 사이로 외롭게 걸려있던 낫달은 어느새 사라지고 라고 되어 있고요. 지금 여기서 낫달이 외롭게 걸려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달은요 외로움을 느낄 수 있는 대상이 아니야. 그런데 얘가 외롭다라고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걸 의인화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사람처럼 표현하는 방법이구나 라고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것이 사라져 버렸대요. 근데 여러분 사라지다 같은 경우에는 소멸의 이미지 이런 건 하강적 이미지와 맞닥 떨어져 있거든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미지 공부하는 부분 물론 1, 2권을 공부한 친구들은 알겠지만 상승 이미지와 하강 이미지를 공부하게 되고 올라가고 솟고 이런 이미지를 상승 이미지라고 하는데 긍정적 이미지로 많이 활용됩니다. 그런데 아래로 떨어지는 하강적 이미지, 사라지고 없어지고 아니면 비가 내리고 이런 이미지들은 좀 부정적인 정서와 맞닿아 있단 말이야. 여기서도 눈이 내린다라고 표현했고요. 여기서도 어느새 사라진다라고 표현했기 때문에 지금 긍정적인 상황은 아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치? 사라지고 내리고 하강적 이미지의 시어가 쓰였구나. 우리 첫 술에 배부를 수 없잖아. 여러분들 지금 여기서 하강적 이미지, 뭐 소멸 이렇게 딱 외운다고 해도 다음 시에 적용하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반복을 하는 게 중요해. 앞으로 시를 계속 같이 공부하면서.
작까마귀들이 떼지어 날던 하늘 사이로 서서히 한방눈은 퍼붓기 시작했다라고 해서 눈이 아주 또 세차게 내리고 있는 풍경이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앞에 이야기한 것처럼 이 눈이 부정적인 느낌인 것 같아. 시련과 고난일 것 같아 라고 하는 부분이 서서히 한방눈이 퍼붓고 있는 이미지, 게다가 어두워지고 있는 하늘을 통해서 짐작할 수 있는 거야. 우리가 등산을 할 때 하늘이 어두워지고 까마귀가 날아다니고 이런 것들은 좀 불길한 느낌을 주잖아, 그치? 여기서는 어떤 사건을 이야기하는 소설이 아니기 때문에 사건이 벌어질 거야는 아니겠지만 뭔가 부정적인 이미지, 시련과 고난과 연결되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지금 여러분들한테 뭘 말하고 싶냐면 우리가 혼자 시를 읽을 때 생각해 보는 거야, 추측을 해보는 거야. 아, 이런 이미지는 우리가 흔히 부정적으로 많이 생각한 이미지니까 부정적이 맞지 않을까? 읽어나가다 보니까 아니네? 라고 하면 또 수정해서 아, 이 부분은 긍정적인 이미지로 해석할 수 있구나 라고 생각하면 읽어나가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거 없이 그냥 쭉 그냥 읽고 아 그랬어? 하고 끝나면 이건 시를 제대로 읽어나가는 게 아니거든. 해서 여러분들 틀려도 괜찮으니까 계속 내 생각을 시의 내용을 근거로 삼아서 계속 한번 해보세요. 그게 진짜 중요한 부분이야. 좀 더 읽어볼까? 바람은 점점 어두워지고 여러분들 바람은 어두워지는 대상이 아니야. 바람이라고 하는 것은요. 촉각적 이미지. 그치? 이게 바로 어두워진다라고 표현하면서 굉장히 감각적 이미지로 사용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여기서도 어두워지는 이미지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앞에 이야기한 것처럼 등산하기 좀 힘든 상황이 펼쳐지고 있구나라는 거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멀리 백두폭포를 뒤로 하고 우리들은 말없이 천지를 향해 길을 떠났다라고 되어 있고요. 여러분들 우리들이라고 나와 있고요. 우리들이라고 한 대상들은 바로 시적 화자라고 찾으시면 돼요. 왜? 우리 시의 화자는요. 나로 나오기도 하지만 우리라고 나오기도 하거든. 왜? 우리는 나를 포함하고 있는 대상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들이 함께 떠나고 있는 이미지가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혼자 가는 것보다 함께 걸어갈 사람이 있다면 뭔가 연대감이나 유대감 같은 게 생기지 않을까. 함께 걸어간다는 좀 힘이 생길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눈 속에 핀 흰 두견화를 만날 때마다 사랑한다, 사랑한다 속삭이며 우리들은 저마다 하나씩 백두산이 되어갔다 라고 되어 있어. 말없이 천지를 떠나고 있는 상황, 천지를 향해 가고 있는 상황에서 조금씩 이 자연물들을 만나게 되고 대상에 대해 사랑한다 속삭이고 있잖아. 그러면서 어떻게 되어 있냐면 우리가 백두산이 되어간대. 백두산이란 자연물이 되어가고 있다라는 건 내가 개가 된다는 건 개하고 내가 하나가 되어간다라는 의미로 확인되잖아, 그치? 이런 걸 우리가 어떤 표현을 쓰기도 하냐면 무라일체예요. 사물과 내가 하나가 된다라는 의미가 바로 무라일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나와 있는 이 부분에서 시련과 고난이 있긴 하였지만 자연물들을 만나면서 이 자연물들이 뭐 해주고 있는 거야? 힘든 거, 시련, 고난 이런 것들을 위로해 주니까 그들에게 사랑한다, 사랑한다 속삭일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 아니야? 그를 통해서 백두산을 올라갈 힘이 생겼고 백두산이 되어가고 있구나. 대상과의 일체감이 나타나고 있어요 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대상과 하나가 되어가는 일체감. 대상과의 일체감. 눈보라가 장백송 나뭇가지를 후려 꺾는 풍구에서 마침내 운명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일은 어려운 일이었다라고 되어 있고요. 바람의 입구에 다다른 거야. 눈보라가 막 몰아쳐요. 앞에 이야기한 눈의 이미지가 이미 부정적인 이미지였잖아. 게다가 바람도 부정적인 이미지였어. 왜? 산행을 하는데 바람과 눈은 힘들게 만든 소재들일 테니까 또 바람이 몰아닥치고 있는 풍구에 이르러서는 어때요? 내가 운명을 사랑하는 사람이 될 수 없었다라고 하는 건 어떤 거야? 내가 지금 이 시련과 고난을 그냥 그대로 수용하는, 받아들이는 사람이 되기는 참 힘든 일이었어 라고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힘겨운 상황을 받아들이기 어려워. 수용하기가 어려워.
여러분들 지금은 산행을 하는 과정으로 제시가 되어 있지만 우리가 살아갈 때 그렇잖아. 눈을 만나는 것처럼 또 바람이 막 불어오는 것처럼 힘든 상황과 위기를 만나기도 해. 그때 그 위기마저 살아갈 수 있을까? 그러긴 어렵잖아. 그치? 받아들이기 힘든 상황에 부딪히기도 합니다. 라는 걸 이야기해요. 올라갈수록 더 이상 올라갈 수 없는, 내려갈수록 더 이상 내려갈 수 없는 산행의 어려움을 이야기하고 있네요. 눈보라치는 백두산을 오르며 이 힘겨운 산행을 해보면서 우리들은 다시 천지처럼 함께 살아가야 할 날들을 생각했다라고 되어 있고요. 이 마지막 부분에서 시적화자가 이야기하는 바가 굉장히 잘 드러나고 있는 것 같아. 앞에 우리들이라고 하는 표현이 좀 연대감을 느끼게 하는 단어라고 이야기했는데요. 여기선 이미 함께라는 표현까지 같이 쓰이고 있어. 시적화자가 힘겨운 상황인 걸 인지하고 있어. 그런데도 어떻게 하려고? 함께 살아가야 할 날들을 생각했다라고 끝을 맺고 있잖아. 그렇다는 건 연대의식과 유대감을 통하여 이겨낼 것, 극복할 것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구나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연대감과 유대의식, 서로 묶여있는 끈끈한 정, 끈끈한 마음을 가지고 시련과 고난을 이겨내고자 하는 의지가 담겨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 이 시를 읽어보면 산행을 한, 등산을 하는 과정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 시야. 실제 우리가 등산을 하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해. 그치? 그런데 단지 등산하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달하는 느낌이 아니라 이 등산의 과정이 꼭 삶을 살아가는 것과 유사한 것 같거든? 어떠한 삶 속에서는 눈보라를 휘날리고 있는 시련을 만나기도 하지. 또 삶을 살아가다 보면 흰 두견화 꽃을 만나면서 그 꽃이 나에게 행복과 아름다움과 즐거움을 주기도 해요. 그러면서 뭔가 열심히 살아가야지라고 마음을 먹기도 합니다. 근데 또 시련이 몰아닥치기도 하지.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 함께 열심히 잘 살아가자라고 다짐하기도 합니다. 이런 이야기가 바로 이 백두산을 오르는 과정으로 표현된 시가 이 백두산을 오르며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여러분들 우리가 앞에 이미 찾았지만 시적 화자는 바로 여기 나와 있는 우리들이라고 찾아주시면 되겠네요. 그리고 계속 반복적으로 나와 있는 중심 대상은 바로 여기 있는 백두산이라고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를 읽는다는 건 시적 화자가 우리에게 전하려고 하는 이야기를 듣는 거잖아. 이 사람이 대체 뭘 말하려고 하지? 라는 걸 생각하면서 읽으신다면 조금 더 수월하게 읽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오늘은 여러분들께 뭐 어떤 표현 방법들을 구체적으로 다양하게 설명드리진 않았지만 그러니까 시어나 식구가 지니고 있는 의미를 잘 파악하고 읽는 것이 가장 우선이 돼야 한다라고 하는 걸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다음 물음에 알맞은 답을 보기에서 찾아 쓰자라고 되어 있고요. 윗글의 화자는 누구인가요? 바로 우리들. 중심 대상은 무엇인가요? 바로 백두산. 5번입니다.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지 않은 것을 묻고 있습니다. 1번, 우리들은 백두산의 천지를 향해 올라갔다. 우리들은 말없이 천지를 향해 떠났다라고 되어 있었잖아요. 맞습니다. 2번, 우리들은 백두산을 오르다가 하얀 두견화를 발견해서 사랑한다, 사랑한다 속삭이기도 했죠. 3번, 우리들은 백두산을 오르는 도중에 백두폭포를 지나쳤다라고 되어 있고 멀리 백두폭포를 뒤로 하고 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적절합니다. 4번, 우리들은 눈보라가 치는 힘든 상황에서도 묵묵히 산을 올랐다라고 되어 있고요. 눈보라가 치는 산을 오르며 말없이 계속 오르고 있었잖아요. 따라서 적절한 설명입니다. 5번에 우리들은 백두산을 오르는 도중에 잣까마귀들의 방해를 받았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물론 잣까마귀라고 한 소재가 나와 있긴 했지만 그들은 하늘을 날고 있었을 뿐이지 방해를 했다라고 한 내용은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 지금 문제가 쉬운 이유가 시에 담겨 있는 정보가 맞는지 아닌지 일치불일치처럼 묻고 있는 것인데요. 앞에 이야기한 것처럼 시어, 식구, 구절에 대해 잘 이해하고 있는가라는 걸 확인하는 게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 점검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6번이에요. 기억과 니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알맞은 것을 찾아보자 라고 되어 있고요. 기억은 나와 있는 어떤 거? 백두산. 니은은 눈보라입니다. 자, 기억은 화자가 동화되어 간 대상이다. 맞아요. 우리들은 저마다 하나씩 백두산이 되어갔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대상과의 일체감, 물화일체가 나타나고 있었어요 라고 했잖아. 하나의 몸이 되어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1번 적절하네요.
극복해야 될 대상이 아니라 왜냐하면 극복한다라는 표현이 나와 있진 않았어요. 그렇죠? 여러분들 우리가 시를 해석하는 과정에서 시어의 의미나 시구의 의미는 시 안에서 근거를 찾아야 돼. 근데 지금 극복해야 돼 라고 하는 건 시 속에서 없었습니다. 3번 기억은 화자가 증오한다고? 아니요. 니은은 화자가 애정을 느끼고 있는 대상이다 라고 나와 있지만 앞에 말했었던 것처럼 애정 느끼고 있지 않았어. 지금 니은은 앞에 확인한 눈보라였기 때문에 시련과 고난을 주고 있는 대상인 것이잖아. 따라서 즐겁게 해준다 라고 하는 긍정적 정서도 환기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답은 1번 찾고 넘어오도록 할게요. 윗글에서 보기와 관련 있는 시어를 찾아 세 글자로 써보자 라고 되어 있고요. 화자의 상황을 매우 힘겹고 어렵게 만드는 고난과 시련, 바로 뭐? 눈보라 라고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시어의 의미를 이해했는지 물어보는 문제고요. 지금 하나의 시어만 가지고 물어보긴 했지만 여러분들이 본 세 번째 문제, 그러니까 6번 문제의 경우에는 백두산도 또 함께 물어보고 있잖아. 결국은 시어가 압축하고 있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확인하면서 읽어나가는 게 시에선 매우 중요하다라고 한 정보도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앞서 말씀드린 문학 용어 특강이 나와 있고요. 18페이지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1권에선 조금 더 구체적으로, 2권에선 조금 더 단순하게 설명드렸고요. 3권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1, 2권에서 공부했다라는 전제하에 좀 단순하게 중요한 부분 간략하게 정리하면서 확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만약 나는 이 부분 더 자세하게 듣고 싶어 라고 하면 1권의 이 파트 부분 찾아 들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같이 볼까요? 화자라고 하는 사람은 시 속에서 말하는 이를 가리킵니다. 시 속에 말하는 이. 자, 그런데 이 시 속에 말하는 이가 겉으로 드러나는 경우가 있고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경우가 있다라고 우선 두 가지를 나누어 볼게. 겉으로 드러나는 경우 우리가 이때에는 시 속에서 우리, 나 라고 하는 표현들을 찾게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첫 번째 예가 나와 있는 나는 구부러진 길이 좋다 라고 할 때 나라고 시적 화자가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네요. 그럼 여러분들 물어볼게. 시적 화자가 겉으로 드러난 시에서는 어떤 부분을 찾아 읽는 게 중요할까요? 우리가 앞으로 공부하게 되겠지만 시적 화자의 상황이 어떠하고 어떤 정서나 태도를 지니고 있는 대상인지를 찾아 읽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아시겠나요? 자, 그리고 이면적 화자라고 해서 시적 화자가 겉으로 드러나지 않은 경우는 우리나 나와 같은 존재가 나오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적 화자는 겉으로 드러나지 않지만 이야기를 전달해 준 누군가가 이야기를 전달해 줄 거 아니야. 이 노래를 전달해 주는 사람이 어떠한 정서나 태도를 전달하려고 하는지를 찾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걸 찾기 위해서 중요하게 보셔야 되는 게 바로 시적 대상이에요. 우리 앞에 찾은 중심 대상뿐만 아니라 시에서 노래가 되고 있는 다양한 소재들에 대해서 어떠한 이미지를 가지고 표현하고 있는지 찾아내면서 시를 읽어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또 두 가지를 나누고 있는데 시인과 화자가 일치하는 경우와 시인과 화자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를 제시해 놓고 있습니다. 우선 시인이 화자와 일치하지 않는다라고 보편적으로 가르쳐요,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시를 쓰는 사람이 시인인 것이고 시 속에서 말하는 사람이 시의 화자이기 때문에 이 시의 화자는 왜 설정하냐면 시인이 자신이 전하려고 한 주제의식을 더 잘 전달하고 효과적으로 잘 이해시키기 위해서 시적 화자를 대리인으로 내세우는 것이거든. 그러다 보니까 시인과 화자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거는 좀 옛날에 가르치던 개념이고 요새는 시인 자신이 화자가 되어 이야기를 전달해 라고도 이야기하기도 해요. 하지만 시마다 굉장히 다를 거예요. 이런 부분들은 각각 시에마다 개별적으로 따로 적용을 해봐야 될 요소가 될 것 같고요. 지금 나와 있는 내용으로 예시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윤동주 시인의 서시가 나와 있습니다.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잎새에 있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라고 하는 시를 지은 이 윤동주 시인은 실제 일제 강점하에 굉장히 내면이 너무 바르고
자신의 이상을 추구하려고 했었던 사람이다 보니까 그러한 부분에서 이상을 추구하지 못한 것에 대한 좌절감을 맛보기도 하고 부끄러움을 느끼기도 하면서 자아성찰하는 이런 내용들이 시에 많이 담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 윤동주 시인의 시를 보면 자전적인 것 같아, 자신의 이야기를 독백처럼 하는 것 같아 라고 이야기를 많이 해요. 이런 경우는 시인과 화자가 일치한다 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아래에 있는 시를 보니까 저기 가는 저 각시 어디서 본 듯하다, 너구나, 내 사정 들어봐 라고 이야기하는 이 짧은 부분만 봐선 여러분들 알지 못할 거야. 이 내용은 송민국이라고 하는 정철이라는 조선시대에 그 문인이 쓴 가사문학의 일부인데요. 이 내용이 이런 거야. 여자 둘이 이야기를 주고받는 구성으로 내용이 이루어져 있고요. 주된 이야기는 한 여자가 남자와 이별하여 쓴 슬픈 이야기, 이별의 슬픈 마음, 그리워하는 마음, 이런 것들 노래하고 있는 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정철은 앞에 이야기한 것처럼 조선시대 문인? 그때 당시 양반은 남자들이었잖아. 근데 이 남자가 어떻게 여성으로 얘기할 수 있겠어? 여성 화자를 내세웠다라고 하는 건 시인과 화자가 일치하지 않는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겠죠. 그치? 이런 부분들은 앞에 말한 것처럼 계계별로 시를 같이 읽어나가는 과정에서 조금 더 잘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앞에 읽은 두 시의 경우는 일치한다, 일치하지 않는다라고 한 어떤 근거를 딱 마련하기 힘든 부분이 있긴 해. 물론 우리가 이중관 시인과 정호승 시인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알고 있다면 이 시인과 화자가 일치하는구나, 그렇지 않구나 라는 걸 이해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알지 못한다면, 그 정보가 없다면 이런 부분을 가지고 구분해봐라 라는 문제는 치사하게 되지 않습니다. 앞에 본 정철의 송민국 같은 것들은 시 속에 이미 정보가 주어져 있으니까, 여성 화자라고 주어져 있으니까 풀 수 있는 거겠지, 그치? 이런 부분이 아니고선 여러분들한테 이걸 가려봐 라고 문제를 내지 않으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자, 중심 대상은 무엇인가요? 화자가 이야기거리로 삼는 주된 대상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지금 제목도 폭포란 시가 예시로 나와 있고요. 폭포가 고든 절벽을 무서운 기색 없이 떨어지고 있다. 고매한 정신처럼 쉴 사이 없이 떨어지고 있다라고 하면서 이 폭포의 이미지를 보여주고 있구나라는 걸 확인해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선 떨어진다라는 하강적 이미지가 사용되고 있거든. 근데 여러분들 앞에 이야기한 것처럼 하강적 이미지라고 몽땅 다 부정적인 이미지로 연결시킬 수는 없어. 그러니까 대부분이 좀 부정적 이미지이긴 하지만 여기선 그런 부정적인 이미지랑 연결되는 느낌은 없거든. 왜냐하면 고매한 정신처럼이라고 한 시의 구절을 통해서 근거를 삼아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러한 모습으로 떨어지고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이때에는 이 하강적 이미지가 부정적인 정서랑 연결되진 않을 거야 라고 하는 것. 해서 중요한 건 시 속에서 시어를 통해, 시구를 통해서 힌트를 얻어나가며 시의 의미를 파악하는 게 중요하구나 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청자라고 하는 대상은 화자가 정해둔 이야기를 듣는 사람이야. 주로 부르는 표현으로 많이 나오게 돼요. 여기서도 어머니라고 부르잖아, 그치? 이렇게 부르는 대상이 딱 보이면 이 대상이 바로 시 속의 청자구나 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관련하여 문제를 좀 풀어볼까요? 내가 당신을 사랑하는 것은 까닭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은 나의 홍한만을 사랑하지만은 당신은 나의 백발도 사랑하는 까닭입니다. 라고 나와 있네요. 자, 윗글의 화자는 누구일까? 나나 우리가 화자가 된다고 했으니까 나로 찾으시면 되겠네요. 윗글의 청자는 누구일까요? 부르는 표현 나와 있진 않지만 여러분들 당신이라는 말은 주로 2인칭 대명사로 쓰이잖아, 그치? 당신은 너라는 의미로 쓰인단 말이야. 그럼 너라고 부를 수 있다는 것은 아무도 없을 때 너라고 부르지 않잖아, 그치? 너라고 부른다는 건 내가 부르는 대상, 여기 있는 존재한 대상을 어떤 2인칭으로 부르고 있는 표현이기 때문에 당신은 청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해가 되었을까요? 윗글의 제목과 내용을 바탕으로 이해할 때 윗글의 중심 대상은 무엇이야? 당신을 사랑하는 까닭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구나 라고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시 볼까요? 종달새라는 시예요. 삼동네 겨울 내 얼었다 나온 나를 종달새 지리지리 지지리 왜 저리 놀려대누 어머니 없이 자란 나를 종달새 지리지리 지리리 왜 저리 놀려대누
해바른 봄날 한종일 두고 모래톱에서 나 홀로 놀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우선 여기서는 나라고 한 대상이 나와 있으니까 윗글의 화자는 모래톱에서 혼자 놀고 있는 나구나라고 찾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윗글의 중심 대상은 무엇인가요? 여기서 종달새와 나만 나와 있는 거 아니야? 종달새가 내가 노는데 계속 나를 놀리는 것 같아. 어머니 없이 자란 나라고 놀리는 것 같아. 혼자 논다고 놀리는 것 같아 라고 이야기하는 시이기 때문에 종달새라고 중심 대상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시 읽어볼게요. 귀뚜라미라는 시예요. 높은 가지를 흔드는 매미 소리에 묻혀 내 울음은 아직 노래가 아니다. 지하도 콘크리트 벽 좁은 틈에서 숨 막힐 듯. 그러나 나 여기 살아있다. 귀뚜루루 뚜루루 보내는 타전 소리가 누구의 마음 하나 울릴 수 있을까? 라고 되어 있고요. 자, 우선 윗글의 나는 표면적, 겉으로 드러나는 화자인가요? 네, 나, 내 울음은 이라고 나와 있잖아. 나 여기 살아있다 라고 나오잖아요. 따라서 표면적 화자 맞습니다. 시의 제목과 내용을 바탕으로 이해할 때 윗글의 화자는 무엇이에요? 귀뚜루루 뚜루루 타전을 보내는 그 소리를 내보내는 존재이기 때문에 귀뚜라미겠죠. 따라서 귀뚜라미. 따라서 시인과 화자는 일치할까요? 여러분들 지금 시인이 귀뚜라미일 리 없잖아, 그치? 따라서 시인과 화자는 일치하지 않는다로 찾으실 수 있을 겁니다. 앞에 말한 것처럼 일치, 불일치, 시인과 같은지 아닌지 이런 문제의 경우는 이렇게 시 속에서 근거를 찾을 수 있는 경우로 제안하여서 문제가 나오게 될 거예요. 자, 마지막은 어휘 문제들인데요. 같이 한번 볼게요. 묵묵히는 말없이 잠잠하게, 저물다는 어두워지는 것, 천지는 백두산 꼭대기에 있는 연못, 품다는 가슴에 안는 것을 가리킵니다. 자, 겨울이 되어 날이 빨리 저물어요, 어두워져요. 백두산 정상에 올라가면 꼭대기에 있는 연못인 천지가 보일 거고요. 가족을 위해 어머니는 힘들어도 어떻게 말없이 잠잠하게 묵묵히 일하십니다. 암탉이 이제 막 낳은 알을 소중히 품었다 라고 해서 가슴에 안다 이렇게 찾으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는 어휘 문제의 경우는 내가 모르는 어휘들만 따로 체크를 해가지고 그 어휘들만 따로 공부를 하신다면 충분할 것 같고, 그 공부하는 방법은 그 어휘의 의미를 사전적으로 찾아보신 다음에 그 어휘가 들어가는 짧은 글짓기를 몇 개 지어보시는 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배운 내용 정리하시다가 궁금한 부분 있으면 질문 남겨주시고요. 오늘도 열심히 공부한 우리 친구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